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체크할 뉴스는 선거 브로커 사건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 시간인데요.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 선거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 후보와 전주 MBC 조수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중선 전 후보 후보를 사퇴를 하셨어요. 예.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선거 브로커가 접근해서 자금을 댈 테니까 예. 당선되면 인사권 일부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작년 5월에 제가 전주시장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가장 먼저 저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한 그룹이고요. 그분들이 저에게 제일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그 권리당원 모집에 한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뭐 친한 분, 친한 형님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분들이 선거를 돕겠다고 오셨으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뭐 조직 선거를 해야 된다. 선거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주 시내에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람 한 200명 정도의 조직원이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은 그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여타의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이 돈을 후보가 만들어 와야 된다. 그래서 후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기업에서 받아올 테니 기업에서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라는 표현에 저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가 나중에 곰곰이 되짚어 봤더니 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자체가 선거법에 걸린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기업은 후보자 또는 당선인의 코를 지금 걸어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그 돈을 갚는다고 해서 기업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돈을 받고 대신 어떤 이권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권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약속을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체적으로 그 전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어쩌다 공무원 저희들은 이제 어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공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약속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자리로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권한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얻어올 테니까 예. 나에게 아니면 돈을 준 그 사람에게 네. 예, 전주시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달라. 네. 예. 예, 그 인사권을 달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전주시 제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예. 전주시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예. 그 몇 자리 왜 못 주냐. 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인사권까지 요구를 할 거면 직접 출마를 하셔라. 직접 출마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제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이 지나서 네. 한 명하고 헤어지고 10월쯤에 이제 두 명하고 헤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님, 당시 후보님께서는 네. 그런 사람들 도움 없이 이제 선거를 치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이유는 예. 무엇인가요? 저는 그들이 거기에서 물러나서 네. 아니 각자의 생계에 돌아갔다면 아마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아마 저는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 단위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 이 전주 시민들의 이익, 이 도민들의 이익이
소수의 브로커들한테 집중되는 것은 이번에 정말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폭로하고 공개하신 내용 가운데 네, 녹음 파일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녹음 파일이 언제, 누가, 왜 만든 녹음인가요? 제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안 것은 10월 중순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중선아, 정치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응? 나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정치를 알고 싶지도 않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네가 이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준 것입니다.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 거죠? 그 지역 기자가 예,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기자 한 명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전주시장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당시 이제 후보였던 이전 행정관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뭐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행정관을 돕고 있다, 내지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가요? 이제 그 이중선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네. 그 건방지게 하나도 받지를 않는다. 네. 그 누구 덕에 시장이 되는데, 이렇게 이런 말 안 듣는 애가 시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동안 저에 대해서 했던 어떤 제안들도 나오고요. 그것을 제가 일관되게 거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제의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이중선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파일에는 또 이제 전주시장 선거 전에 얘기가 이제 이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등장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군수 선거 얘기도 좀 나온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장수군수 선거가 이렇게 녹취록 공개 후에 예.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상하지 못했고요. 예, 장수군수에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녹취록을 입수를 하고 나서 브로커 A, C 기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언론사 종사자를 제가 부릅니다. 제가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 A와 C 기자를 따로따로 만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수에서 의료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다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전 행정관께서 만나서 네. 물어봤더니 장수 의료 폐기물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네. 재확인됐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제가 당사자들한테 예.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거기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자가 해명한 내용인데요. 네, 저도 봤습니다. 뭐 언론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한 얘기는 맞다. 네. 그런데 술을 마시고 한 얘기여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변명일 수 있지만 이것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나도 피해자다. 이런 네. 얘기가 등장해요. 네. 뭐 차치하고 이 내용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으면 그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입장문을 보시면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만취 상태였다, 뭐 술에 취했다, 예, 예. 뭐 그냥 그 떠도는 낭설을 그냥 얘기한 것일 뿐이다. 예. 이런 정도의 얘기가 많거든요. 예. 또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녹취록을 저는 수사당국에 제출을 했고 그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해 주신 것은 예. 이 녹취록 듣고 나서 이제 이전 행정관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예. 이 녹취록이 사실이다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다는 아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조수영 기자 뭐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 조작 관련 내용도 좀 불거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뭐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돌릴 때는 그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암호화된 예. 이 가상 번호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나름대로 이중 삼중 보안 장치를 이제 뒀다는 뭐 그런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 표본을 추출할 때 참고하는 응답자의 이 거주지가 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닙니다. 예. 예,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가 기준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걸 휴대전화 터치를 몇 번만 해보면은 청구지를 쉽게 옮길 수 있어서 예. 여론 동원이 이제 가능하다 약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도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해주겠다 이렇게 뭐 제안을 해왔다고 이렇게 녹취록을 통해서 예.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해당 지역 여론 조사가 진행될 때 그 지지율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제가 전주시장 출마를 하겠다. 이런 그 의사를 지역에 내비쳤을 때 그 요구 조건을 브로커 A씨한테 직접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조 기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가 주소지를 직접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전주시로 옮겨야 된다. 예. 이런, 그래서 예, 이전 행정관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방법도 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거죠. 예. 실제 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워낙 바쁜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제가 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었으면 예.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가 65만이 넘는 도시인데 네. 그런데도 그 뭐 몇백 명 가지고 여론 조작이 가능한가요? 저는 그 몇천 명 동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소지 옮기는 사람을요? 예. 일단 저부터도 제 전화기에 그 몇천 개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 걸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돈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 뭐 정기적으로 줬다 이런 내용도 등장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거 외울 정도입니다. 예. 네, 많이 들어봐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으셨죠? 네,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요. 예, 예. 어떤 내용을 진술하셨나요? 전반적으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예. 뭐 여론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브로커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조수영 기자, 이게 이제 전주시장 선거 전에도 좀 불똥이 튀었어요. 이 녹취록, 그다음에 이전 행정관께서 얘기한 그 내용들이 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 당시 그 이중선 전 행정관께서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브로커로 지목된 인사들이 이 일부 예비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나는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 혹은 나는 그간 뭐 투명한 정치를 해왔다. 그리고 혹은 이제 앞으로 경찰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내놨는데 결국 이 녹취록 내용과 자신은 좀 관련성은 없다. 좀 성급기 하는 입장이었고요. 예. 다만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수사 결과 등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수군 선거 전에 특히 여파가 큰 것 같아요. 후보들이 함께 청렴 서약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 예. 어떤 내용이죠? 지금 그 장수군수 예비 후보로 나선 후보들이 총 4명이거든요. 지난 15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직 사퇴는 물론이고 당선된 이후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 이 문제 민주당 전북 도당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편치만은 않을 텐데요. 대책이라든가 뭐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가장 발빠르게 반응을 내놨던 게 민주당 전북도당이었습니다. 네. 저희 전주 MBC 보도 하루 만에 그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이 이 선거 브로커를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당원 제명 같은 강력하고 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게 사실 그
처음이자 마지막 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앞으로 뭐 수사 결과를 뭐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전 행정관님께 네. 또 여쭤보면요. 지금 이전 행정관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실제 겪었다고 그러시고, 예. 그다음에 녹취록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 네. 그리고 경찰에도 진술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또 상당수 내용은 사실 의혹에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쭉 바라보고 겪으시면서 이전 행정관님이 좀 느꼈던 점, 소외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먼저 이제 이런 정치, 이런 수준 정도의 정치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유권자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주시장 선거를 시작하면서 시민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은 좀 있느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고향이 어디냐, 세 번째는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주시장 직의 수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엄중하게 자기 검열을 통해 가지고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역의 많은 상당한 문제가 저는 일당 독재 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는 문제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 일당 독재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빨리 정치권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뭐 방금 전 조수영 기자 얘기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만 한없이 지켜보고 뒷짐지고 있어야 될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행정관께 마지막 질문 좀 드리죠. 이 내용을 공개하고 나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 지속적으로 지금 전주시장 선거 전에도 이 뭐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여전히 뭐 연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혹시 오해로 번질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뭐 책임지는 거죠. 대의 명분에 따라서 각자의 책임지는 거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녹취록 공개하고 나서 한 후보만 빼고 나머지 후보분들을 제가 다 뵀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뵀는데 앞으로 브로커하고는 절대로 손잡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한테 분명하게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지역의 정치 문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어떤 진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이번 주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그리고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지사와 시군 단체장 경선 후보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직 단체장들이 탈락하는 등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갖는 의미 그리고 개혁 공천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 의리 지역구시고요. 우리 지역 장수 출신이십니다. 나와주셨습니다. 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님. 네. 전라북도에서는 최근에 뭐 충격적인 일이랄까요? 대이변이 있었는데요. 네. 송하진 지사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사실 개혁 공천 있어야 하고 또 혁신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역 물갈이 예.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어쨌든 기존의 정치인들, 기존의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들을 늘 하긴 했는데 막상 또 현역 국회의원, 현역 뭐 단체장 이런 분들을 컷오프 시켜서 덜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충격도 꽤 있었고 서울도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뉴스로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렵게 결정이 된 만큼 전라북도 지역이 어떤 정치적 혁신의 어떤 계기, 출발점으로 좀 이걸 삼아줬으면 좋겠고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선거 결과 또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혁신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계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영기 소장님, 뭐 방금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호남 정치에 어떤 쇄신의 요구가 있어 왔다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들에게는 요구가 있었고 한 번도 그러면 쇄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중앙정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예. 수습 과정에서 개혁 공천을 이야기하면 가장 힘없는 호남이 항상 볼모가 돼 왔죠. 예. 그런 과정에 있었고 이번에 송지사 이 컷오프 같은 경우도 실제 민주당이 어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 도민들도 당연히 납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들이 한 말도 지키지 않고 뭐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틀려지고 번복했었고 이런 형평과 공정이 전혀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량적 평가로는 통지사를 컷오프할 수 없었거든요. 예. 다만 그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 예. 보통 그 단체장 평가에서는 항상 하위에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뭐 그 주변 측근들의 어떤 비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쪽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민주당 이 공천이라는 게 우리 도당도 그렇지만 중앙당 똑같이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용섭 시장은 장관도 2번 했고 국회의원도 2번 했고 일자리 부위원장도 했고 쉽게 말하면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송 지사는 우리 전라도에서는 제국의 황제이지만 중앙정부가 말아준 사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광주 전남이 다 살아나니까 이제 남은 것 하나 전북이 시장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쇄신과 개혁을 외쳤기로는 뭐 우리 김 소장님만한 분 또 안 계시죠? 저는 송 지사님한테 네. 전라도와 전주시장은 이 낙후의 어떤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삼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본인 당신께서도 재선하라고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예. 그걸 번복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려울 거다. 여기 생각과 여기에서는 그 도지사라고 하는 힘 있는 자리 있다 보니까 언론이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토하지 못하지만 그 서울 가면은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선은 애당초 제 말 듣고 그냥 접었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좀 부드러웠지 않나. 어쨌든 간에 컷오프 돼서 정계 은퇴하는 모습은 예. 우리 전라도 도민의 어떤 대표로서의 모습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김명기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뭐 우왕좌왕해요.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게 대의 명분에 맞냐? 그래서 뭐 컷오프를 또 시킨다. 예. 그러다가 뭐 전략적으로 갔다가 컷오프를 시킨다. 그러다 다시 또 살아나서 경선 간다. 뭐 이런 결정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대선 지고 정신 차렸냐?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혁신하고 쇄신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에 대한 답답한 마음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지방선거는 전체 민주당의 전체 덩어리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각 지역에서의 가장 적절한 어떤 판단들을 또 해야 되는 거라서요. 중앙당이 주관하고는 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어쨌든 지역의 상황들이 다 따로따로 이제 적용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장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도 공감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힘없어서 전북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이게 다른 문제라서요. 사실 그 송영길 대표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아니, 결국- 도마 위에 올라온 횟감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힘이 있으니까 살아났는데 우리가 모든 문제는 상식선에서 봐야 하거든요. 더더욱이 촛불혁명으로 쉽게 말하면 어렵게 다시 찾은 정부를 5년 만에 탄핵 세력한테 내줬다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짜 대우각성을 해야 하는데 공감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죠. 1월 달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배구종군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누구 하라고 안 했어요.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그 총선까지 안 나갔다. 일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총선까지는 선출직에는 안 나가는 거지. 중간에 그러면 속으로는 나는 서울시장 나가니까 어차피 총선 못 나가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거든요. 그러고는 갑자기 나 아니면 서울시장 뭐 안 되나 그러는데 지금 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면 또다시 호남은 외로운 섬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서울시장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경기도 그런 분위기에 합치되면 잘못하면 또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 호남이 또 외로운 섬으로 남는 대선 이후 연장선상 속에서 지방선거도 또 패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지금 서울에서 송영길 전 대표 모습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조삼모사의 조삼모사. 알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힘없으니 당했다. 송지사 컷오프 예, 예. 이렇게 하시는데 의원님께서는 왜 탈락했다. 탈락의 조건, 원칙, 뭐 명분 이런 걸 혹시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지표들이 있었을 거고요. 교체를 원하는 그 도민들의 비율, 또 예. 지역 유권자들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예. 그 중에 가장 뭐 교체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예.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수로 따지면 뭐 어디는 뭐 얼마나 높으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남이 어떻게 보면 안방인데 이 안에서 어쨌든 인물 교체,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여줘야 될 게 와 있고 그래서 어떤 뭐 교체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정량해서 보면 송하진 지사가 그리고 송하진 지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쨌든 끌끌한 이런 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좀 있으니 예.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결정하기 전날 그 공관위원들 한 두어 분이랑 우연한 자리들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예. 고민이 보통 고민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그 안에서도 팽팽한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고 고향이니까 자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물어봤는데 정말 팽팽해서 내일 가봐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셨는데 딱 그 결과가 이렇게 탁 나오는 거 보고는 솔찬히 좀 놀랬죠. 혹시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광주 전남북에서 3개 광역단체장이잖아요. 예. 그 중에 적어도 뭐 하나는 뭐 탈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언론인들이 제시하는 예. 그런 정도가 좀 돼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도 안 바꾸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네, 그렇죠.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는 꼭 바꾼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네. 근데 아마 한 군데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언론인들의 이런 추측과 판단들이 있고 우리 이제 김 소장님도 그런 쪽에서 제가 좀 보시는 것 첨언을 같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예. 이 3선이다 보니까 교체 지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재선이잖아요. 이번이 이용섭 씨 이제 재선이가 저쪽 두 번째 도전이죠. 예, 네. 단수 공천했는데 이제 송지사 같은 경우는 3선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드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현재 분위기 속에서 그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4명이 달라들다 보니까 교체 수도 보면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예. 한 75% 정도 이상이 교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보가 많이 나오면 나눠갔거든요. 이제 예. 과거에는 한 1대1, 광주 같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체 수가 높을 수가 없죠. 50%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이미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표를 당연히 여론조사 어떤 걸 나눠갔다 보니까 교체 수는 당연히 그 네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바꾼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성에서 교체 수는 뭐 당연히 여기가 높게 나왔다고 봐야죠. 예. 시장 군수들도 상당수가 탈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예. 특히 우리 소장님 계시는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에서 불량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예. 콕 찍어서 20 몇 명을 했는데 많이 탈락을 했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전 만족하지는 않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뭐냐면 현재 이 민주당 현역 단체장이나 예.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참 문제 많은 단체장인데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권리당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역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있으면 여론조사하면 아는 사람 찍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참 문제는 많은데 아까 말한 교체 지수는 높으나 막상 경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 많은 저는 단체장 뭐 유진섭 정읍시장 장승수 현역은 이렇게 두 분이 예. 보니까 탈락을 했는데 두 분 다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유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측근들이 이렇게 예. 비리 연루돼 가지고 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영수 군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본인은 뭐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나 관계 속에서 충성도가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게 그런가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혐의, 이 사람은 이런 기준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들을 제시하신 거거든요. 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사실은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하면 날릴 수가 없죠. 우리 난리라고는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보를 공개한 예, 거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현역
그 후보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너무 큰 부담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서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만 그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이렇게 전자저울처럼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량적 평가 이외에도 정무적 판단, 정성적 평가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아까 제가 김 소장님의 다른 의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공감하지만 힘이 약해서다. 우리 전라북도 우습게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은 제가 좀 다른 편단을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 언론이 제기하는 그 의혹이라든지 문제와 비판 이런 부분도 당사자들은 진짜 억울할 수 있어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비하면 자기의 해명은 아무도 보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연대라고 하는 유력한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이런 비판과 판단 기준,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뭐 중앙당에서 하는 판단의 기준도 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묶어놓고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그리고 탈락한 분들로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공천이라고 하는 게 누구 손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요지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이제 수치화된 자료들을 동원해서 하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건 그 결과로 인해서 전주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이 혹은 민주당의 내부 정치가 이게 좀 변화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선거 결과도 좋을 리가 전혀 없고요. 두고두고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기초 말씀드립니다.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이 있는데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의원이 이제 지자체하고 원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 충돌 위반인데 예. 물론 그게 막 법으로 막 구속되고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이 자기가 소속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똑같은 건데 액수가 적은 사람은 죽고 액수가 큰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아직도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물론 그 공천의 어떤 기준화 내용은 정량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으로 만약에 너무 정무적 판단으로 가면 대부분 힘 있는 의원과의 충성도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기초 광역이 그렇게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앙당하고 관련해서도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북의 정치인들이 쉽게 말하면 중앙 정치 문제에서 이렇게 활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게 어떤 유탈을 만들도 모르게 공심에 보이지 않는 손. 중앙당에서도 그러고 또 여기 있는 도당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앙당한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도당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또 그걸 배워갖고 그대로 또 지역에서 써먹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 공천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한다, 지금보다는. 그리고 저는 이 현재 그 권리당원이라든지 여론조사 뭐 아까 그 경선 브로커 문제도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이제 새롭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재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제 현역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쪽에서는 탈락을 하다 보니까 뭐 공작 정치다, 개파 정치의 희생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앙에서 서울에서 보면 우리 박 의원님 또 철저히 혼자서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를 독야청청 내고 계시잖아요. 혼자는 아닙니다. 개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도 좀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 예.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전혀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두 가지가 다 판단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개파 정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개파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지적 관계로 같은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영향을 최소화시켜내기 위해서 또 당에서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자격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예.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따로 있고 재심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 위에는 또 비대위원회.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고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 승인을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과정과 단위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당 안에 이제 존재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지난 2018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해봤거든요. 박용진이 참여하고 있었던 그 공천 결과가 다 정의로웠냐, 공정했냐, 솔직히 장담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서류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지역위원장의
정무적 의견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지역위원장의 의견에 토를 대지 못한 채로 이제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어제 심사했었던 강북구에서는 똑같은 사례가 살았는데 왜 여기 서초구에서는 이 사람은 아웃시켜야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몇 가지를 브레이크를 걸고 바로 잡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신 있냐? 그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재심에 가서 살아나서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예. 네, 저희는 컷오프 시켰는데 구청장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친한 사람, 끼리끼리 나눠먹는 계파와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은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조금은 더 투명해야지. 그리고 보다 더 이렇게 그 균형이 맞아야지라고 하는 말씀에는 분명하게 제가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뭐 개혁, 쇄신, 물갈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께서 쭉 그런 얘기 해오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인물이 없다. 왜 이렇게 전라도 호남 정치는 인물을 자꾸 끌어내리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소장님도 그런 주장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균형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현재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요. 민주당이 말로는 뭐 정치 신인, 여성, 청년,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배려하겠다고 말하지만 뭐 비례대표는 형식적으로 한다고 치고 일반 지역구나 이런 데서는 거의 배려를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런 경우는 일반 경선에 붙이면 절대 뭐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가산점이 자기가 얻은 득표율의 10% 20%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선에 근접하려면 40% 이상은 얻어야 그 가산점 효과를 발휘하지. 근데 40% 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보들 군을 보면 여성 뭐 30%한 명도 못 해요. 진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냅두는. 그러면 전략지구나 이런 걸 통해서 여성, 청년 지구라 거기는 그런 사람을 공천을 해야죠. 왜냐하면 특히 전북처럼 네. 다 민주당 일색인데는 충분히 뭐 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말로는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신인이 들어가려면 경선 브로커나 엄청난 막강한 권리당원 한 2년 관리하려면 뭐 몇 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브로커들하고 관계해서 어렵고 갖고 신인이 들어가고 대바라져 버려요. 이 의원 배지도 달기 전에 이미 네. 대바라져 버려. 이런 것들이 예. 있어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왜 일당 독주라 그러거든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이 딱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새로운 산물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빨리 다당제를 대하는데 민주당은 쇼를 하고 있어요. 다당제를 하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로 바꾸고 대통령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되거든요. 기초원 중대선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기초원 뭐 거기 3명 이상 하라고 하는 게 다당제 되겠습니까? 정당 설립 요건도 완화해서 예. 우리는 힘드니까 소외받은 지역에 우리 전라도끼리 정당하겠다. 그리고 그 설립이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치개혁 특위가 예. 너무 눈앞에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쇼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중대선거 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지정했어요. 알겠습니다. 광주에 하나라 그러니까 나무 전북은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럼 뭐 이런 게 정치적 있더라고요. 얘기 자연스럽게 이 얘기 올라왔는데 박 의원님 그 민주당 전북에서 뭐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 문제점 저희들 많이 얘기하는데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폐해들을 느끼고 우리가 좀 전북에서는 전라도에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하실 때 전북에서 전주에서 이렇게 뭐 시장 지사를 했으면 낙후 전북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느껴야 된다 얘기하셨지만 예. 저는 이 양당 독점 구조 때문에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그 지역 저발전에 대한 문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 광주에 쇼핑몰 하나 없냐 이게 이제 좀 참 논란 아닌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시장 논리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그만큼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예. 근데 마찬가지예요. 대구가 그럼 잘 나가냐? 이게 아니에요. 뭐 대구도 저발전 지역이라서 허덕허덕하고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떠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게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걸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천 기준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는 이 잣대 저 잣대 고무줄 잣대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든 야든 어느 당이든 사실은 이제 끝난 게 중에 하나가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음주는 단 1회가 되더라도 바로 아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법의 기준이 딱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을 어쨌든 그 뭐 30% 이상 여성을 비례를 13579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고 그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기초나 광역에서 여성 후보를 지방 후보를 내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공천을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때문에 조금씩 여성들도 들어오고 또 약자들이 들어오고 합니다. 청년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 기탁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렇게 기회를 좀 열어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크게 말씀하셨는데 다당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라든지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양당제에서 두 당이 다 이러면서 이거 내가 그러면 내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현역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줄어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이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약속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재명 후보가 탈락했어요. 선거를 졌어요. 근데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면 김영기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재명 후보가 하시는 말씀, 전직 국회의장들이 하시는 말씀, 대통령들이 다 했던 말들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양보들을 해나가면서 앞장서야 대한민국을 위하고 정치개혁을 위한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당 안에서 그런 어떤 내부 투쟁, 내부의 변화를 좀 이끌어 가볼래?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안 바뀌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앙당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소수견 다른 그 큰 아까 뭐 개파 정치에는 개파 정치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기 소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룹핑이 되지 않고 각자 도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 숫자는 다음 국회 선거 때 공천에서 탈락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봐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좀 더 세력화, 당내에서 안 되면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세력화를 하든지 해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어떤 과정으로 해서 좀 힘들을 길어서 그냥 세계의 경력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의원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말이 당내에서 실현될 수 있는 힘을 갖는 당내에서 없으면 유권자들을 통해서 힘을 갖는 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아야 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갖고 막 뭐 40대 기술은 아니더라도 좀 젊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의견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요즘 빠정치에 밀려가지고 다 숨죽이고 있고 각자 몇 명 정도만 한다는 게 민주당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의원님 뭐 그 서울에서도 지금 전북에서 선거 브로커 문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들으셨죠? 예. 그 문제 조금 한 말씀씩 듣고 토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당원 없는 당의 문제점들이 되면서 권리당원 제도가 생겼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권리당원들이 이제 선출직에 대한 선출권을 가지면서부터 그게 세력화되고 또 그런 권리당원에 의해서 공천자가 마지막인데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입 후보자하고 지역의 어떤 선거 브로커들이 결합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한 5만 명 정도, 많으면 한 5만 명 정도가 저는 그런 브로커들을 영향권 아래서 월 10,000원씩, 1,000원씩 내는 본인이 내든 대납을 하든 간에 유지되고 있다.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도지사, 시장, 뭐 기초의원, 광역 할 것 없이 각종 선거에 파워를 갖고 있다. 과거에 임실이 단체장들이 구속이 됐는데 임실 5적 이하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토목업자들 중심으로도 있고 뭐 다양한 브로커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양력이 막강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타협하고 이러다 보면 단체장이나 의원이 돼서도 그 사람들 의견을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돼서 당선돼서 소신 있는 자기 철학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부당한 공천에 나와서 무수 나와서 당선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천에서 탈락하면 나가면은 진짜 황량한 포벌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아니면 죽음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선 브로커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그 대납이라든지 여론조사 조작, 권리당원 그 카르텔, 그래서 이제는 그 민주당의 경선제도, 권리당원 경선제도도 월 10,000원씩 1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브로커들의 접근을 최대한 줄이든지,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도 좀 뭔가 또 새로운 또 불법을 못하게 하는 돌파구를 찾아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전국 정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국 뭐 서울에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이른바 뭐 미래를 같이 공유하는 게 집단이 아니라 그냥 이익 집단이잖아요. 한국 정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정답이 따로 없어요. 유럽도 다 제각각이 다르고요. 특히 우리 다 압니다만 미국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있고 코커스 제도가 있고 그래서요.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주마다도 다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그 당이 얼마나 자기 내부의 인재를 잘 키우고 그들을 잘 국민들 앞에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사실 거꾸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윤석열 그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1년 전만 해도 상상 불가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당원 선출이다, 뭐 이런 것만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뭐 그 권리당원 싫으니까 대의원으로 다시 간다? 저는 그걸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리당 네. 비중을 줄이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비중은 좀 줄이고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 민주당이 국민의 얼굴을 닮아가는 그런 의견들을 형성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도적인 좀 개선들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반기는 사람도 있고 일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 두 분께서는 적어도 변화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은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과 개혁은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란 점, 민주당도 꼭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